안녕하세요. 지환지한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1 학생들을 위한 내신 한국사 개념 강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 파트랑 우리 조선의 개항 파트 수업 진행해 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1 학생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처음 뵙는데 제가 또 열심히 우리 고1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사인데 대부분 우리 고1 학생 친구들 1학기 중간고사 한국사 성적이 좋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너무 안일하게 그냥 직전에 외우면 되지. 근데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대부분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 정치사 무조건 포함되고, 학교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는 학교들은 이제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가 들어갈 텐데 왕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많은 왕 업적들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제대로 암기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저희 가르치는 학생들도 보면 이제 사회만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는데, 제가 사회만 수업하는 학원들도 있는데 한국사 대비를 안 해준 학생들은 한국사 성적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5월에 미리미리 강의 다 업로드 할 테니까 미리미리 보고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지고 어떤 사건이 어떤 건지 구분해서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해서 이 암기한 정도가 뚜렷해야 돼요. 흐릿흐릿하게 이게 저건가 저게 저건가 하면 암기가 안 된 거고 어차피 시험장 가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할수록 그 암기의 선명함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는 지났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강의인데, 저는 그래서 이 3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의 노력, 줄여서 근대 파트죠. 여기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학교마다 이 앞부분 1, 2단원에서 안 나간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기말고사에 시험이 들어간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그건 너무 편차가 커서 제가 다 해줄 수는 없고, 가장 보편적으로 일단 3단원 근대 파트는 다 들어가니까 그 부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사 1 저기 전근대사랑 근대 파트 해서 총 한국사 1인데 제가 완성본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421페이지나 돼요. 여기는 심지어 백지복습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내용만 꽉 채웠는데도 421페이지야. 한국사 양이 진짜 많죠. 그래서 많은 만큼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미리미리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때 가서 다 시험 1, 2주 전에 암기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반복해서 학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요. 근대 파트는 그 이제 대단원 근대 파트 안에 작게 소단원으로 네 가지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대원군 시기 개항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가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세 번째가 이제 나라 뺏기는 과정.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를 뺏기는데 그 과정이랑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바라볼 거고요. 이제 네 번째가 근대 경제, 사회, 문화사입니다. 특히 근데 경제 파트가 조금 어렵게 나와요. 다 중요하고요. 다 어렵게 나오니까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맞아. 그 얘기 빼먹었네. 이게 421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그 종이책으로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이거 종이책으로 판매하면, 교보문고에서 판매하면 6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전자책이면 제가 이제 9,900원에 판매하는데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데, 종이책은 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어서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수업하냐면 이렇게 이제 프린트해서 제본해가지고 학생들이랑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근처 제본소든 아니면 요즘은 무인 프린트 카페도 많던데 그런데 가서 프린트 한 다음에 스프링 제본 정도 하면, 스프링 제본 하는 거 간단하거든요. 제본해서 활용하면 훨씬 좀 그래도 저렴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근대 파트 수업 해보도록 할게요. 강의는 매주 월요일 제 유튜브에 업로드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매주 일요일에 찍어서 월요일로 하니까 6월 1일에 총 4강 각 주제별로 한 강씩 해서 6월 1일에 완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지도고요. 이제 근대사 연표를 먼저 볼 건데, 한국사 연표를 먼저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잘 안 돼서 2학기에 한국사 공부를 하는데 이제 시기 구분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사는 고조선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그 여러 국가의 성장이 들어가요. 우리 흔히 배우는 부역,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이 나라들이 여기에 살짝 들어가고 그 나라들이 살짝 있다가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서는 국가는 삼국시대죠. 고구려, 백제, 신라고 세 나라 모두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7세기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죠.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고요.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는 통일한 신라, 통일신라가, 그리고 한반도 북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존재합니다. 둘 다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존재해요. 그래서 발해랑 통일신라가 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그래서 고조선부터, 그 전에 선사시대, 뭐 이제 교과서에서 선사시대지만 선사시대 포함 고조선부터 통일신라까지를 고대사라고 합니다. 한국 고대사. 여기서 됐죠? 그리고 이제 고려가 등장해서 다시 후삼국을 통일하고요. 고려가 500년. 그리고 그 고려 말에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면서 조선 500년. 이렇게 각각 고려랑 조선이 500년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 말 고종이 집권하면서부터를 우리는 근대라고 해요. 우리 교과서는. 그때 이제 고종이 처음 왕이 될 때, 고종은 좀 어렸기 때문에 고종의 아빠였던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합니다. 한 10년 정도 해요. 대원군이 1863년에 집권을 하는데 이때부터를 근대라고 보고요. 근데 이번 교과서,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전근대사 쪽으로 빠졌고요. 대원군식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러니까 대원군 때 미국과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를 근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부터 3단원에 포함이 됐어요. 이해 가나요? 어쨌든 대원군 집권 1863년부터를 근대로 보고요. 63년부터 나라 멸망할 때까지 1910년, 대략 한 28년이죠? 이렇게가 근대 교과서상. 그리고 이제 나라 뺏긴 후부터 해방 전까지가 일제.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현대. 이렇게 해서 근대부터 현대까지를 근현대사, 근대 이전을 전근대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근대, 그리고 일제, 현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시기는 이렇고요. 여러분 이 시기부터 알아야지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역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는지를 배워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관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통일신라가 왜 고려 앞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앞에 있었으니까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유가 없어. 이렇게 흘러왔어.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나라가 있는지 알아야지 통일신라가 고려 뒤인지 앞인지 헷갈리는 순간 아무 문제도 못 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흐름 꽉 잡아 두시고요. 두 번째, 근대사 연표 보겠습니다. 이건 근대사 전체적인 틀을 잡기 위한 그냥 간략한 연표고요. 근데 현대사부터는 뭐를 해야 되냐면 연도를 외워야 돼.
연도, 각 사건의 세세한 연도 여기 있죠. 그냥 고득점 맞고 싶으면 외우고요. 나는 뭐 이제 5등급제잖아 여러분. 3등급만 필요해? 그러면 뭐 하지 마세요. 내가 잔소리하는 것도 이제 지쳐.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공부는 여러분 뭐 적게 해서 높은 점수 받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1등급 이 목표다 하면 연도까지 꼼꼼하게 다 암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 근대사 연표 한번 살짝 설명을 해보고 보겠습니다. 고종이 1863년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근데 그때는 고종이 어렸기 때문에 고종의 아빠였던 흥선 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해요.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가 1863년부터 7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10년간 대원군이 고종 대신에 정치를 하고요. 73년에 고종이 하야합니다. 그래서 1873년부터는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해요. 그리고 고종을 친정이라 하고요. 이때 고종의 와이프가 민비예요. 사실 명성황후라 쓰면 안 되지만 그냥 교과서에는 명성황후란 표현이 제일 많길래 명성황후라 썼어요. 근데 정식으로 따지려면 민비라는 표현이 맞고요. 그리고 시험이나 사료에는 민비나 민씨 황후 뭐 이렇게 민씨 왕비 등등으로도 많이 등장해요.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성황후가 민비고 민씨인 것까지 알아두면 돼요. 이해감? 그다음 그래서 고종이 민비랑 명성황후랑 73년부터 1907년까지 직접 정치를 하는데 민비, 명성황후는 1895년에 을미사변으로 사망하죠. 그래서 95년부터 1907년까지는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고요.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강제 퇴위당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3년간 더 정치를 하고 나라가 뺏기죠. 그래서 근대사 연표는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이 1897년에 대한제국을 건국을 하는데 그 대한제국도 조선의 일부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다고만 알면 되고요. 그래서 근대사 연표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우리 고1 학생들은 또 처음일 수도 있으니까 제 교재 소개는 앞에 그 교재 소개하는 영상을 따로 찍었는데 총 5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냥 개념을 쭉 서술한 파트. 그리고 여기 밑줄 친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 있죠.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씩 더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외워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단계고요. 여러분 제발 여기 채울 때 그냥 빈칸만 채우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잔소리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스스로 읽으면서 이해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 이제 기출에 수능이나 뭐 평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에 등장했던 중요한 선지들 제가 이렇게 또 빈칸 뚫어서 다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부분이 특히 개념 순서대로 앞에 내용 순서대로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놨기 때문에 한번 쫙 정리하면 다 채우면 다시 한번 앞에서 배운 게 다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채워보고 연도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하기 싫어서 안 하면 어차피 좋은 점수 못 받아요. 이해가죠? 그다음에 문제까지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직접 풀어보고 문제는 이번 고1 학생들 거 문제는 제가 같이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까지 총 5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잔소리는 중간중간 계속하고 아니에요. 그만할게요. 뭐 스스로 하는 거지 공부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이제 진짜 수업 나갈 거예요. 중국의 개항부터 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하기 전에 중국이나 일본의 개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신을 보면 한두 문제는 나오더라고 맨 앞에.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요. 근데 교과서마다 어디는 1차 아편전쟁만 있고 어디는 1, 2차 아편전쟁 다 있고 어디는 양문동까지 있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맞춰서 구분해서 뺄 건 빼도 돼요. 뭐 자기 교과서에 없다, 학교 선생님이 안 나온다 그랬다 그러면
과감하게 빼세요. 아시겠죠? 자, 중국의 개항 보기 전에 제국주의의 뜻부터 보겠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 특히 서양 국가들이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생산량이 많이 증가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럼 이 생산량을 가지고 군대도 증원하고 또 이 계속해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더 팔 곳도 필요하잖아. 자국 안에서는 더 이상 소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약소국, 가장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랑 아시아를 식민 지배하기 시작해요. 돈도 많고 군사도 강력하니까. 그래서 본인들 물건을 판매할 상품 판매 시장이랑, 오케이? 그리고 또 물건을 만들 때 여러 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석유 철철 넘치거든요. 또 그 원료 공급하고 또 남는 돈 투자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식민지를 확장합니다. 그걸 제국주의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3분에 한 번씩 나네. 그래서 창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시끄러운 점 죄송해요. 어쨌든 그 제국주의예요. 한마디로 쉽게 이해하면 잘 나가던 서양 강대국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해 나가는 걸 제국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가 사회 진화론이고요. 하나가 백인 우월주의예요. 백인 우월주의는 말만 들어도 알겠죠? 백인은 우월하고 뛰어나고 저기 아시아나 아프리카 애들은 열등하니까 모질하니까 우리가 식민 지배해서 얘들을 문명 국가로 이끌어줘야 한다가 백인 우월주의고요. 사회 진화론은 그 찰스 다윈이라는 과학자 예전에 진화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자연에서는 강한 생물 종만이 살아남는다. 과학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를 인간 사회에 적용한 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서번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썼는데 인간 사회에서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유로 사회 진화론이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를 통해서 서양 국가들이 여러 아시아 국가를 침략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게 제국주의 기본적인 사상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중국을 침략하죠. 물론 이제 그래요. 일단 제국주의도 기본이 됐고 영국이 중국을 침략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영국이 중국을 어떻게 개항시켰는지를 볼 겁니다. 당시 중국은 청나라예요. 청나라. 여러분. 근데 내가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2학년, 3학년 과목 중에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것도 가르치는데 확실히 동아시아사를 알고 한국사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되더라고. 애들이 이제 중국 왕조까지 외워야 되니까 너무 헷갈려해. 근데 그 아까 설명해 줄걸.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이때 중국은 청나라예요. 19세기 초까지, 즉 1800년대 초까지 중국은 공행이라는 장소에서만 외국과 무역을 했어요. 이제 주로 영국이 공행에서 중국과 무역을 많이 했어. 근데 영국은 중국산 차나 뭐 도자기, 비단 이런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그 물건을 너무 많이 사. 근데 당시의 화폐는 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은을 들고 와가지고 중국 물건을 막 사가죠. 영국은 계속해서 손해보지 않겠어? 중국 애들은 영국한테 살 게 없고 영국 애들은 자기만 계속 중국 물건 사니까 영국이 손해를 받겠죠. 그래서 영국이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도 중국한테 뭐를 팔자. 근데 중국 애들은 별로 애초에 중국 땅에서 나는 물건이 많으니까 영국한테서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없더라. 중국한테 뭘 팔 수 있을까 했더니 영국이 청나라의 인도산 아편을 밀수출해요. 몰래 수출을 하는 건데 아편이 마약이에요. 마약. 그
마약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아편도 그래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아편 중독자가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도 그렇지만 중독성이 강한 물질은 계속해서 그 물질을 찾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편을 찾아요. 그래서 반대로 청나라에서 청나라 은으로 아편을 찾기 때문에 청나라 은 유출이 심각해지고요. 당연히 아편 중독자 문제도 심해지죠. 그래서 청나라 정부가 영국의 아편을 모두 몰수하고 소각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때 임칙서라는 관리가 광저우까지 내려가서 저거 불태워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영국이 이제 청나라를 공격했고요. 당연히 청나라가 져요. 중요한 건 이 1차 아편 전쟁의 결과예요. 1차 아편 전쟁의 결과 청나라가 지면서 난징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에요. 근대적 조약이 뭐냐면 그전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황제 주도하에 조공 책봉 관계에 입각해서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근대적 조약은 우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해하려고 내가 설명을 해보는 거야. 근대적 조약의 첫 번째 특징은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조약을 체결해요. 만국공법은 지금의 국제법이야. 그러니까 그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를 정리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입각해서 조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근대적 조약은 위임, 조인, 비준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황제가 주로 이제 황제든 대통령이든 이 외교를 담당하는 관리한테 이 권한을 넘겨주고요. 그게 위임이고, 조인은 각 국가들이 동시에 도장을 찍죠. 영국이랑 청나라. 그다음에 비준은 청나라 황제면 청나라 황제가 그거 보고 오케이 하는 게 비준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조약이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고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중국이 먼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 하고요. 당연히 청나라가 온갖 거 다 내줬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청이 영국에게 배상금 지불했고요. 영국에게 홍콩을 할양해요. 할양은 빌려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빌려가서 1997년에 영국이 홍콩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공행을 폐지하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공행 한 곳에서만 무역을 했는데 무역할 곳을 5개로 늘려요. 공행을 폐지하고 5개 항구를 개항합니다. 근데 우리가 동아시아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5개까지는 몰라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학교에서 강조하면 외우세요. 선생님도 역덕인 학교들이 있어요. 내신은 확실히 학교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요 5개 항구 만약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면 외우세요. 자, 그 다음 영국의 영사재판권이랑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요. 이건 난징 조약으로 한 건 아니고 1년 뒤에 추가 조약으로 체결을 한 건데 영사재판권이랑 최혜국 대우가 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칸이 없어서 다음 페이지에 실었어. 이제 조약 관련된 용어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 거류지는 한 국가 내에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거류지라 그래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들 그냥 아무데나 다 살죠. 뭐 우리 아파트에도 아파트는 아니지 우리 건물에도 외국인들 많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외국인들을 살 지역을 정해줬어 나라에서.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라고 치면 외국인들 여기 부산에 있는 요 거류지에서만 지내라고 했던 게 거류지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지역 밖을 못 벗어나요.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가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 이 상대방을 가장 은혜로운 나라로 대접해 준다라고 해서 최혜국 대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면 조선이랑 미국이랑 예시예요. 예시. 최혜국 대우를 맺었어. 그러니까 조선이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중국이랑 또 조약을 체결해. 근데 조선이 중국에게 이때 조약을 체결하면서 아이스크림 100개를 사주기로 했어. 근데 미국한테는 아이스크림 100개 사주기로 한 조약을 맺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중국이랑 맺으면서 조선이 중국에게 아이스크림 100개 사줄게 라는 조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때 조선은 미국과 최혜국 대우를 이미
맺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은 이미 미국의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한테는 안 해준 조약인데 다른 나라한테 해준 건 자동으로 미국한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중국한테 사주기로 하는 아이스크림 100개는 자동으로 미국한테도 사줘야 돼요. 이해 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한테 좋은 건 그냥 무조건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게 최애국 대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영사재판권. 영사재판권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 애들이 뭐 일본 애들이 사고를 쳤어. 그러면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일본 법으로 처벌하는 걸 영사재판권이라 그래. 근데 영사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 외교관이에요. 일본 외교관을 영사라고 하는데 그 영사가 대신 재판을 한다 해서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협정관세. 관세가 뭐냐면 지도 괜히 지웠네. 오케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조선에서 어떤 해외 물건을 수입을 하면 그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요. 왜 매기냐면 여러분 그 자동차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벤츠랑 한국 소나타가 있어요. 근데 벤츠가 1억 5천이고 그냥 예시예요. 나도 차 없어서 몰라. 소나타가 3천 정도 되나? 잘 모르겠어요. 네. 벤츠가 더 좋은 차인지는 알죠, 여러분. 독일 차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벤츠가 똑같이 3천이라고 칩시다. 그럼 죄다 벤츠 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죠? 그러니까 더 좋은 외국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국내 산업이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고자 외국 물품에는 관세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관세 1억을 붙여가지고 1억 2천을 붙여서 총 1억 5천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저렴한 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소나타를 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소나타 산업이 보호가 되지. 이해가죠? 근데 이 관세는 주로 이제 외국 물품을 수입할 때 조선이 만약에 외국 물품을 수입하면 조선 마음대로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정 관세는 이 독일 차잖아. 독일이랑 우리가 독일 수입품에 대해서 같이 정하는 게 협정 관세예요. 협의해서 관세를 정해. 그러면 당연히 독일 애들은 관세를 낮추려고 하지 않을까? 이 벤츠를 좀 더 싸게 팔고 싶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해요. 그리고 관세 자주권을 박탈당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한테 피해가 가죠. 그래서 협정 관세는 그런 의미다. 조약 체결 국간 우리랑 만약에 독일이면 우리랑 독일이랑 협의해서 관세를 체결하는 걸 협정 관세. 그러면 물건을 판매하는 쪽에서 좀 더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2차 아편전쟁 보겠습니다. 1차 아편전쟁 결과 잘 알아두고요.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무역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고요. 욕심이 좀 많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프랑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처형당한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손을 잡고 공격합니다. 이때 뭐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에로 사건이 있지만 우리 한국사에서는 안 나오니까 빼겠어요. 당연히 중국이 또 진짜 청나라가 집니다.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텐진 베이징 조약이에요. 다 지역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해요. 저 5개 항구 이외에. 그리고 외국 공사관, 외교관이에요.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고요. 근데 이 조약을 러시아가 중재를 했단 말이야. 즉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랑 청나라 사이에서 서로 잘 지내 이렇게 중재를 해줬어요. 화해를 시켰단 말이지. 그래서 그 대가로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연해주를 뜯어갑니다. 오케이. 청나라가 2번 연달아 영국한테 졌잖아. 2번째 프랑스한테도 같이 졌고.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역시 특히 전쟁까지 했는데 역시 서양 무기가 좋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한인 관료인 중국군과 이홍장이 주도해가지고 양무 운동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양문동은 서양의 과학 기술, 무기 제조 방법만 받아들여서 이 군사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게 양문동이에요. 그래서 중체 소형의 원칙으로 시작을 합니다. 중국인의 몸에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그래서 중국의 법과 제도는 그대로 두고 과학이랑 기술 분야, 무기 분야에서만 여러 가지 서양 기술을 도입해서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게 양문동이에요. 그치만 뭐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안 되고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아니 같은 동아시아, 특히 우리가 옛날에 청나라 좀 잘 나갈 때는 일본 쳐다도 안 봤는데 그렇게 무시했던 일본한테까지 지니까 양문동은 결국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실패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이건 이제 청일전쟁 패배하니까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일본처럼 여러가지 법과 제도로까지 개혁을 실시해보자. 그게 변법 자강운동이에요. 법을 바꾸자. 그래서 캉유에이라는 청나라 지식인이 주도하지만 그 청나라 보수파의 반발로 100일 만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법을 바꾼다는 건 주로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해서 헌법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우리도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의회도 설치해보자 라고 했지만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 오케이? 그래서 역시 많이 가르쳐보면 중국 개항 1, 2차 아편전쟁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의 개항을 볼게요. 일본은 2번을 개항을 하는데 특히 누구랑 하냐면 미국이랑 해요. 근데 이제 일본이 하는데 이때 일본이 에도막부 때요. 에도막부 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일본도 그렇게 해외랑 서양이랑 무역하는 걸 좋진 않았어요. 청나라랑 네덜란드하고만 무역을 했는데 이제 미국의 페리 제독, 사람 이름이에요. 군인 이름인데 페리 제독이 배를 들고 와가지고 일본 앞에서 대포를 빵빵 쏴요. 그걸 포함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무서워가지고 페리 제독이 개항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2개 항구를 개항하고요. 미국의 최애국 대우를 인정합니다. 다음 이제 4년 뒤에 미국이 한 번 더 개항을 요구했고요. 4개 항구를 더 추가로 개항하고 미국의 영사재판권도 인정하고요. 협정관세도 이때 체결합니다. 근데 개항 이후에 이제 미국 상품이 일본으로 쭉쭉 들어오잖아.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휘청휘청해요. 어쨌든 이 미국 물건이 너무 싸게 막 들어오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저희 서양 오랑캐를 배격하고 기존의 일본, 마포 때 일본은 천황이 정치를 직접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천황이 직접 정치를 하자 이런 존왕양이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운동을 주도했던 애들이 반막부 세력이라고 하는데 서양한테 싸우면서 지죠. 그러니까 서양은 못 이기겠고 미국은 못 이기겠고 일단 우선 이 일본 정치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에게 모든 정치적 권한을 주자라고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에도막부는 정권을 갖고 있던 에도막부는 이제 모든 정권을 내려놓고 메이지 천황이 다시 모든 정치적 권한을 가져가고요. 그때부터를 메이지 정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권을 잡은 메이지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을 전개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학교에서 또 학교마다 다르지만 이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면 한번 보세요. 일본은 중국과 반대로 문명 개화론이라 해서 서양의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사상까지 전부 다 받아들여서 일본의 법과 제도까지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 전부 다 갈아엎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군사적으로 징병제 실시합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실시하고요. 근대적 토지제도
토지 세금 제도를 실시하고요. 근대 산업, 근대 시설 모든 이런 것도 육성하고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어요. 이 헌법은 천왕, 일본 왕, 천왕, 이 왕이 천왕이에요. 천왕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그런 헌법이라 이걸 입헌군주제로 막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그리고 아까 미국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려고 이와쿠라 사절단도 파견합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도 서양 애들은 막 다른 막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 너무 땅 따먹기 식민 지배 잘하고 있는 거야.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타이완, 조선, 류큐, 오키나와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류큐가 1879년에 맨 첫 번째로 일본한테 넘어가고요. 이건 지금도 일본 땅이죠. 청일전쟁 직후에 타이완 차지하고요. 러일전쟁 직후에 조선 차지했죠. 이렇게 일본은 하나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서양과 동아시아가 만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만국공법에 기초한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요. 이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청나라랑 일본이랑도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바로 청일수조규고요. 그래서 둘이 대등한 관계에서 기존의 동아시아였으면 조국책봉 관계에서 일본이 청나라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청나라를 황제 국가로 모시는 조국책봉 관계에 입각해서 조약을 체결했을 텐데 이제는 둘이 동등한 관계에서 이런 조약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자기가 학교에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나 학교에서 강조한 부분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문제는 꼭 나오더라고. 웬만한 학교는. 근데 진짜 만약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학교에 맞춰서 잘 학습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무조건 나와. 오케이? 자, 이제 대원군의 개혁 정치부터 볼 건데 사실 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저기 일단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조선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 정치는 글로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냥 대원군을 이해해보고자 여기다 또 넣었어요. 앞에도 있고 제게도 보면 저기 앞에 세도 정치 다음에도 대원군 개혁 정치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똑같아요 내용은. 근데 뭐 학교마다 또 우리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테니까 만약에 여기 중간고사에 들어갔다? 넘어가세요. 해볼게. 대원군 왜 대원군이라 하냐면 이제 철종 세도 정치 마지막 때 철종이 자식 없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왕실에서 다음 왕을 찾았어야 됐는데 이제 세도 정치기 때의 특징은 세도 가문 풍양조씨나 안동 김씨 같은 가문들이 모든 정치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기 말 잘 듣는 허수아비 왕을 찾고 있었지. 근데 당시 대원군은 왕족이었는데 조금 이제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약간 바보라기보다는 거렁뱅이 술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상갓집이나 잔치집이나 가면 술 먹고 있고 대원군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바보 같은데 좀 인생 막 사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안동김씨나 풍양조씨가 그러면 대원군을 왕으로 안 칠까? 그러면 또 어차피 자기들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당시에 대원군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대원군이 182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때가 한 40 중반이었죠. 그래서 나이가 좀 많다 보고 생각을 했던 건지 대원군의 아들을 왕으로 안 쳐요. 걔가 고종이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런데 자식도 별 볼 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 고종이 좀 어렸기 때문에 고종이 커가는 동안 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직접 정치를 하고요. 대원군은 그 자식은 왕인데 아버지가 왕이 아닌 경우를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줘요. 조선에서는 총 3명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배우는 게 흥선 대원군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본인은 왕이 아니었지만 자식이 왕이었고요. 대신 정치를 10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근데 본인이 이제 정치를 잡은 이후부터 온갖 개혁 정치를 다 펼치죠. 그래서 세도 정치 때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씩 뜯어 고쳐가요. 세도 가문들도 대원군이 이럴 줄 몰랐지. 어쨌든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한 건 당연히 세도 정치
주도했던 세도 가문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파 신분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인재들을 등용했고요. 세도 가문은 그 서인, 특히 서인 중에서 노론의 한 가문이 세도 가문이 돼서 권력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대원군은 그 노론의 세도 가문 이외에 남인, 북인, 또 대원군 친척들을 등용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신하들이 필요하잖아. 이해가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도 가문의 권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 후기 최고 정치기구가 비변사예요. 우리 조선 후기 때 배웠을 거예요. 네, 세도 가문들은 이 비변사를 꽉 잡고 있어서, 즉 다른 말로 비변사의 모든 대부분의 관리들은 다 세도 가문 출신들이었단 말이지. 조선의 최고 정치기구인데. 그래서 대원군은 비변사를 축소하고 폐지하고요. 정치를 담당하는 의정부는 있네. 그리고 군사를 담당하는 삼군부를 다시 이제 부활시키고 자기 말 잘 듣는 관리들은 이제 거기다 배치했겠죠. 그리고 법전, 대전, 회통 편찬하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이제 경복궁이 임진왜란때 불탔죠. 대부분의 궁궐이 다 불탔는데, 그래서 광해군 때 좀 나름 궁궐 복구 사업을 해요. 다만 이제 당시에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경복궁까지는 광해군이 다시 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이제 왕실의 권위, 그래도 권위라 하면 가오죠, 가오. 여러분 말로, 요즘 말로. 우리 나도 한나라의 왕궁인데 경복궁이 없으면 너무 모양 빠진다, 가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복궁을 다시 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원군이 돈을, 그 경복궁 건축 자금을 모으죠. 첫 번째가 원납전이에요. 이제 말로는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거든요. 원해서 납부하는. 근데 뭐 강제로 삥 뜯어버리죠, 대원군이. 그리고 성문 통행세를 좀 더 많이 뜯어가고요. 그리고 당백전을 발행해요. 당백전은 기존의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화폐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화폐가 5만 원이잖아. 여기서 100배는 뭐야? 5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의 화폐를 갑자기 찍어버리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면 화폐의 양이 많아지던 화폐의 공이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가가 폭등해요. 조선의 물가가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복궁 공사 때 백성들 강제 동원한다든지, 나무가 필요하니까 양반들의 묘지에 있는, 당시 양반들 묘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성리학 국가였는데 조상들의 묘 얼마나 비싼 돈 들여서 갖고 놨더니 대원군이 그 묘지에 있는 나무 다 베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양반들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는 상황이 돼버린 게 경복궁 중건 사업이에요. 오케이? 이해가죠? 그래서 경복궁 중건이랑 저 두 가지 원납정, 단백정까지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세도 정치 때 민생, 그냥 백성들, 양반 이외에 주로 농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생 안전 정책을 펼쳐요. 19세기 세도 정치 때 배웠던 것 중에 삼정이 문란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삼정이 전정, 군정? 여기가 아니다. 미안. 전정, 군정, 환정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전정은 토지세고요. 그 토지 갖고 있는, 옛날에는 그 농사를 주로 했잖아, 벼농사를. 그러면 그 내가 갖고 있는 땅에서 벼농사를 했을 때 그 생산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요. 그게 전정. 군정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환정은, 여러분 그 벼농사는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럼 얘네들이 겨울 넘어가고 봄 넘어갈 때쯤 그 쌀이 다 떨어져요, 대부분. 옛날에는 생산량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봄에 되면 백성들이 먹고 살 쌀이 없으니까 봄에 쌀을 빌려줘요. 백성들한테. 그러면 백성들한테 빌려주고 대신에 가을에 추수를 하면 그때 다시 갚아라. 이자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좀 싸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환정이에요. 근데 이게 19세기에 가니까 셋 다 문제가 생겨요. 토지세는 토지세 그 생산된 벼의 일부를 세금으로 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뜯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군정은 어린아이, 또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군정을 납부하게 해. 군대를 안 가야 되는 사람들도 군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정은 이자를 너무 많이 후려쳐버리는 거지. 심지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비싸지는 지금의 사채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란을 해결하고자 대원군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가 양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에서 빠져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누가 얼마나 어떤 땅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토지 대장에 입각해서 토지 대장이라 하면 누가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적어놓은 책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진 땅들을 싹 다 다시 조사해요. 그래서 그 숨은 땅을 은결이라고 하거든. 그 숨은 땅들을 찾아내서 세금을 다시 징수하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냈던 농민들의 세금을 좀 깎아줄 수 있겠죠. 이해가지? 그리고 양반들이 농민들의 토지를 함부로 못 뺏게 했고요.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실시한 게 호포제예요. 이제 군대를 안 가려고 내는 세금이 군포인데, 군정인데 그거를 집집마다 내게 해요. 즉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합니다. 그전에는 양반들은 안 냈나요? 양반들은 안 냈어요. 그러니까 조선 신분제를 우리가 나라고 안 했지만 다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만약에 안 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조선의 신분제는 양반, 중인, 상민, 여기 이제 주로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들어가고요. 밑에 천민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의 세금은 저 상민들이 주로 납부를 해요. 이 중간층만. 양반이랑 중인층은 법적으로 내야 되지만 거의 안 냈고요. 천민은 노비들이 대부분인데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요. 노비들은 사람 취급이 아니라 재산 취급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이 중간층 상민, 주로 농민이죠. 조선 상민 중에 대부분은 농민이야. 농민들이 주로 세금, 그 중에서도 군포를 대부분 농민들이 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은 저 위에 양반들, 중인들까지 다 세금을 내게 한 것이 호포제예요. 그럼 농민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겠죠? 이해가지? 다음 환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실시한 게 사창제예요. 이제 기존의 환국은 어떻게 운영됐냐면 각 지역의 지방관이 환국을 주도했어요. 내가 사는 곳은 비밀이니까. 아니 여러분들한테는 비밀이 아닌데 우리 학원 학생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대전 살았거든요. 그 기존에는 환곡을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만약 대전시장 중심으로 환곡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장이 백성들한테 쌀을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하면 빌려준 거랑 그 원금이죠, 원금 이자까지 돌려받았다고. 근데 이 대전시장 지방관이 이자를 너무 비싸게 받아먹는 거야. 심지어 이자가 원금보다 더 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환국 운영할 때 지방관을 개입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방관 아예 손 떼고 마을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환국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게 가죠? 그래서 좀 이제 덕망 있는 사람이 주도를 하게 해요. 착한 사람. 그래가지고 좀 이자도 낮추고 백성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좀 더 잘 굴러가게끔 합니다. 이자를 낮춰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이 3종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한 거 3개 각각 어떤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실시했는지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얘기했어. 다음 서원 철폐합니다. 서원은
이 살인들이 지방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학원 같은 건데, 얘네들이 서원의 대부분은 사익서원이라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국가로부터 토지나 노비를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재정이 부담되죠. 대원군이 다 없앱니다. 당시 조선에 600개의 사원 정도가 있었는데 47개 남기고 다 없애요. 그리고 그 서원이 갖고 있었던 노비랑 토지를 다 국가로 환수해버립니다. 이때 대원군이 했던 말이 주로 사료에 나오는데, 자기는 공자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면서 없애버려요. 공자가 성리학에서 가장 높게 모시는 그 유학자인데, 공자까지 디스해버리면서 서원 다 철폐해버립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대원군 업적 끝.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대원군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근대고요. 교과서 사용으로. 여기서 볼게요. 야, 꽤 많은데? 이거를 반으로 끊어서 가야겠다. 오케이?